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쌀이 일본인의 식탁에서 갑자기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부서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일본산 고급 쌀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루 만에 가격이 30%나 폭등했다니까요. 대형마트 선반은 텅 비었고 사재기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쌀로 유명한 일본에서 쌀이 사라진다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한 일본 엘리트 공무원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일본의 낙후된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팩스가 안 왔다고요? 도장 승인이 늦어졌다고요? 21세기에 그런 변명을 한다고요? 중국이 우리 쌀을 몇 달 동안 싹쓸이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니.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근무하는 다나카 유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국 방문에 관한 경험인데요. 모든 것은 일본에서 갑자기 벌어진 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부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품질 일본산 쌀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쌀값은 하루 만에 30%나 뛰어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쌀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아무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죠. 저는 농림수산성 내에서도 엘리트 공무원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이 상황은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조사팀을 꾸려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유통업자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일본 쌀을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일본의 고급 쌀은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죠? 부장님의 눈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고가 늦어서. 관련 서류가 도장 승인을 받지 못해서. 다른 직원은 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팩스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21세기에 세계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중요한 식량, 안보 문제가 팩스와 도장 때문에 제때 파악되지 못했다니요. 그 순간 저는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뒤처지게 만들고 있는지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 책상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일본은 기술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행정 시스템만큼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종이 문서, 팩스, 도장. 이런 것들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데 비슷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국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장님께 한국 출장을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던 그 시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다나카 씨, 한국에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겁니까?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쌀 농사를 짓는 나라인데 우리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동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죠. 뭐 하러 한국까지 가? 일본보다 잘할 리 없잖아. 라고 한 명이 말했어요. 다른 동료는 한국도 중국에 당했겠지.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렸고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본인들의 뿌리 깊은 편견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다니요. 일본은 여전히 일본 쌀은 세계 최고다. 일본인은 일본 쌀만 먹는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겁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부장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장황한 보고서 말고 핵심만 간략하게 가져오세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전에도 해외 출장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임무라고 느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전자정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시티.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디지털화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보다 앞서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권과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 출장에서 무언가 배워온다면 그것은 일본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거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오래된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아 당황했어요. 대신 모두 기계 앞에 서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여권을 들고 당황해하다가 친절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일반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주세요.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지품을 뒤적이며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죠. 입국 신고서는 비행기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심사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종이 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QR코드만 스캔해 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신고서에 수기로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였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차내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빌딩마다 설치된 대형 스크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 자동차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존. 이건 미국보다도 빠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일본은 아직도 종이 티켓을 쓰는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 시스템이 너무나 효율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각 철도 회사마다 다른 티켓을 사야 하는데 말이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서울 시내를 거닐어 보기로 했습니다. 전자지도 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주변 식당의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든 정보가 손안에 들어와 있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땅바닥에도 신호등이 있어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바닥 LED 신호등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따뜻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자동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고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일본보다 20년 앞선 세상인가? 대형 스크린이 가득한 강남역 광장에 서서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일 만날 한국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청사는 그 자체로 놀라운 건축물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와 첨단 소재로 지어진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다나카 유키 씨 맞으신가요? 이정우 사무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지털 방명록에 서명하고 방문증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일본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종이 방명록에 수기로 서명하는데 이곳에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요. 회의실 문을 열자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카 씨. 저는 식량안보 담당 사무관 이정우입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정우 씨의 첫인상은 일본 공무원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깔끔한 정장에 신선한 비누 향이 났고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자신감 있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공무원들은 대체로 흐릿하고 답답한 느낌인데 이정우 씨는 마치 기업의 임원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쌀 생산과 유통관리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정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발생한 쌀 부족 사태와 중국 유통업자들의 대량 구매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정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농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죠.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전국의 쌀 재배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수확량 예측, 가격 동향, 유통 경로까지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한국 쌀을 대량으로 사가는 일은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정우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바로 감지되니까요. 비정상적인 구매 패턴이 발견되면 즉시 알림이 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몇 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문제를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니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본격적으로는 10년 전부터지만 기본 체계는 20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많은 반발이 있었죠.
특히 나이 드신 농부들이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80대 농부까지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50년은 걸리겠지. 그날 이정우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정우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다른 시스템들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정우 씨가 친절하게 몇 가지 추천 장소를 알려주셨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행정, 교통, 그리고 일상생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어요.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시청 로비에 들어서자 디지털 민원 처리 키오스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서류 대신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한 시민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하자 안내 직원이 즉시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일본에서 오셨나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도쿄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 일본도 좋은 나라죠. 저도 젊었을 때 자주 갔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종이 서류와 도장을 사용하나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정확히 짚어낸 걸까요?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물었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전 75년을 살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도 종이와 도장의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IMF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죠. 지금 제 나이에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손주들 도움 없이도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한 종이 문화를 가졌던 나라가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요. 시청을 나와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모든 정거장에는 실시간 열차 정보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는 더 놀랐어요.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스마트 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현재 버스 내부의 혼잡도까지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겨울이라 날씨가 쌀쌀했는데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따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가 따뜻해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차양막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기능도 있다고 하더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바닥에 설치된 LED 신호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안전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탄스러웠습니다. 특히 환승 시스템에는 정말 놀랐어요.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재계산되는 일본과 달리 여기서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에 대해서만 요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며 저는 멍하니 생각했어요. 이게 일본보다 20년 앞선 세상인가? 아니, 어쩌면 30년?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일본에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농업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행정 현황이라는 제목을 달고 사실적으로 제가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쓸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이 보고서를 상부에서 과연 받아들일까?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쓴 문장들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일본은 한국보다 뒤처졌다라는 내용을 공식 보고서에 쓰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출발 전 부장님의 말이 생각났어요. 장황한 보고서 말고 핵심만 간략하게 가져오세요. 이 말은 아마도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일본 특유의 완곡한 표현이었을 테니까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저는 호텔 테라스로 나갔어요.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이미 한밤중이었지만 여전히 생기가 넘쳤어요. 길 건너편의 편의점에서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일본은 왜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할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은 분명 제 보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일본의 방식이 최고라는 믿음을 고수할 테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일본 특유의 쿠로우와 히나가타 고생과 모범라는 가치관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라스에서 내려와 노트북으로 돌아가니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부장님의 메일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보고서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한국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본의 문제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참고 정도로만 써주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직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벌써 내용을 제안하려는 듯한 이 메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형식적인 의례적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감추라는 지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대로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승진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대로 보고하면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아.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전할 것이라고요. 변화는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 글자씩 신중하게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농업 관리 시스템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쌀 부족 사태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한다면 미래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뭘 배웠길래 저렇게 집중하고 있지? 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점심시간 마스다 씨가 제 옆에 앉아 물었어요. 다나카 씨, 한국은 어땠어? 역시 일본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특히 행정 시스템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마스다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보고서에도 그렇게 쓸 건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쓸 겁니다. 일본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후에 부장님이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다나카 씨, 보고서 초안을 먼저 보여주면 좋겠어요. 너무 과격한 내용이 들어가면 곤란하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보고서 초안을 부장님께 보여드렸어요. 부장님은 화면을 읽어 내려가며 점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썼군요. 한국과 직접 비교하는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일본의 시스템이 구식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 순화하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부장님, 이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부장님의 표정이 더욱 엄중해졌어요. 다나카 씨, 당신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다른 나라보다 열등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뒤처질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고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대로 제출하세요.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할 겁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며 저는 다짐했어요. 일본의 미래를 위해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보고서가 어딘가에 묻혀버린 것 같았죠. 그러다 셋째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나카 씨, 당신의 보고서가 국장님께 전달됐대요. 동료인 사토 씨가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보통 이런 보고서는 중간 관리자 선에서 끝나는데 국장님께 직접 전달되다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넷째 날 부서 전체에 메일이 도착했어요. 디지털 전환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제 이름이 태스크포스 멤버 중 하나로 적혀 있었어요. 사무실 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신입이 태스크포스에 들어갈 수 있지? 한국에서 무슨 마법을 배워온 거야? 윗선의 마음을 얻은 모양이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국장님과의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국장님과 몇몇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나카 씨, 자네의 보고서를 읽었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판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 중요한 지적이 많더군.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처 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지만 누구도 한국의 사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었지. 자네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실시간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보고서가 무시당하지 않고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국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변화를 환영하는 건 아니야. 여전히 많은 간부들은 일본식 방법을 고수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 태스크포스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더 자세히 연구해주게. 가능하다면 한국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 이상의 반응이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마치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제자리에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일본이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일본을 바꿀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 사이로 아직도 종이 문서를 들고 다니는 회사원들, 팩스와 도장에 의존하는 사무실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어요. 태스크포스 첫 회의 안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주제는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의 첫걸음이었어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난 해야 할 일을 했어.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일본을 변화시키는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본 미래가 언젠가 일본에도 올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여정일 테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작은 디지털 시계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시간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여러분, 일본 엘리트 공무원 다나카 유키의 특별한 한국 방문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일본보다 잘할 리 없다며 비웃던 동료들 앞에서 용기 있게 한국행을 결정했던 그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받은 문화 충격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과 스마트 농업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팩스가 안 왔다,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적 위기인 쌀 부족 사태도 제때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의 온열 의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바닥, LED 신호등,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시스템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모든 편리함이 일본 공무원의 눈에는 20년 앞선 세상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유키가 일본으로 돌아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일본에서도 작게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외국인 친구나 지인이 한국 시스템에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또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